강남역 대로변 보면 대형 매장들 막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장사가 잘 돼서 그 매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고, 소위 말해서 임대료가 월 몇 억씩 나오는 곳들 많이 있거든요. 상권이 언제 좋아질까? 5년? 10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은평구에 두 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야, 집을 두 채 가지니까 세금 규제도 많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아. 두 채를 팔고 마포에 한 채를 삽니다. 마포에 두 채 가진 분은 두 채를 팔고 또 강남 상구로 오릅니다. 끊임없는 상향 여과가 발생을 하면서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기린만 소장입니다. 김원 소장님은 워낙 부동산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요즘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강남 1층 상가들이 텅텅 비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실제로 강남을 가보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왜 이런 겁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임대료만 따져보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상가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데 상가를 투자할 때는 수익률로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에 따라서 나하고 동이나 층, 면적이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되면 그게 시세가 되는 거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땅가, 건물가, 그래서 몇 년 됐느냐 감가 수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원가법이라고 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한마디로 월세가 잘 나오면 그 상가는 비싸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월세가 중요한데, 월세라는 게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죠. 투자금 대비 월세가 얼마 나오냐인데, 땅값이 3.3제곱미터당 4억, 10억 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수익률을 맞추려면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경기 자체가 옛날처럼 장사가 아주 잘 된 웨이팅이 엄청 긴 그런 집 아니면 대로변에 강남에 좋은 상권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강남역 대로변 보면 대형 매장들 막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장사가 잘 돼서 그 매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고, 소위 말해서 임대료가 월 몇 억씩 나오는 곳들 많이 있거든요. TV 광고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매장을 광고비라 생각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하는 매장들입니다. 소위 안테나샵. 안테나샵. 대로변이 아닌 곳들은 광고 효과도 별로 없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임대료를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건물주나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손해를 보니까 임대료를 내린다는 얘기는 수입환원법에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주면 가치가 떨어지고, 내버려두게 되면 공실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공실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왜 공실 전략을 선택하냐면, 임대료 내려주게 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공실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전 세입자가 1,0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700으로 내려달랍니다. 700으로 내리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 안 내리고 공실이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 할 말은 있잖아요. 원래 1,000만 원짜리요. 새로운 사람한테 주려고 공실로 비워둔 거예요. 라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료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공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로수길하면은 옛날에는 워낙 핫한 동네였잖아요. 여기도 공실률이 40%가 넘고, 심지어 테란노는 메인이거든요. 거기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실제로 좀 심각하긴 합니다. 가로수길이 있고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 쪽은 좀 괜찮은데 가로수길은 힘듭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왜 우리가 가로수길 가겠습니까? 가로수길만의 어떤 매력? 내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보게 되면 다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영이 있고 스타벅스 있고 대형 샵들이 있는데, 굳이 가로수길 가가지고 올리브영에서 뭐 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색깔이 사라졌는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유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길이 만들어질 때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북적북적되고 장사가 잘 됩니다. 주인들은 장사가 좀 잘 되면 잘 되는 것만큼 요 정도 올리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유가 있죠. 건물 주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진 않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망친 주범이 누구냐면 애플입니다. 애플 스토어가 어떻게 했냐면, 걔들은 정책이 그런가 봐요. 건물을 사도 되는데 안 삽니다. 장기 임대를 합니다. 미국의 전략인 것 같은데 20년 장기 임대를 하는데, 20년간 건물을 통으로 빌리는 대가가, 비용이 얼마냐면 20년 동안 600억. 글로벌 기업들은 그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 사. 20년 동안 그냥 렌트 할 거야. 임차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20년치를 계약을 하다 보니 기준점이 올라갔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 건물이 600억이란다. 월 2,500일에 다음 갱신 때부터 주변이 다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높은 임대료를 내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갑니다. 나가면 임대료를 맞춰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겠습니까? 올리브영인 스타벅스나 이런 대형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장은 건물주 입장에서 좋잖아요. 든든하고 임대료도 나오고 건물 가치도 올라가는데, 그게 상권을 죽입니다. 가로수길에 가보니까 스타벅스, 올리브영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다 있는데 내가 거기 가로수길 왜 가냐? 그러면서 이제 색깔을 잃어가게 되고 공실이 생기게 되면 대기업도 굳이 거기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도 다시 돌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색깔을 잃어버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테헤란로는 그럼 왜 그래요? 테헤란로도 뭐 비슷하긴 하죠. 높은 임대료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다. 테헤란로도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기업들이라도 굳이 테헤란로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색깔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면서 공시를 방치할 경우 본인이 투자한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상권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땅값이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대출 이자 좀 깎아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 못 갚습니다.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 상권이 언제 좋아질까? 5년? 10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 유명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도 던진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5년, 10년을 버텼을 때 이게 좋아질까에 대한 어떤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하버스토어 경제가 상권을 키웠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수동이 지금 거의 강남을 뛰어넘는 땅값도 그렇고 임대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동 한 가보면 요즘 드는 생각이 아니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른 유럽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성수동이 예전에 이제 어떤 곳이었냐면 공업지대입니다. 근데 이 공업지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제 땅을 볼 때는 땅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거든요. 공업지역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더 높게 짓습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좋은 땅인데 옛날에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골목도 이상하고 실제로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을 데리고 성수동에 갔는데 막 화를 냅니다. 나보고 지금 이런 데 투자하라는 거냐? 뭐야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지금 강남도 아니고 이게 뭐야? 가치를 못 본 거죠.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집니다. 강남인지 분당인지 뭐가 달라? 라는 분위기인데 거기 가보니까 뭔가 레트로 감성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대요. 새롭고 과거로 온 듯한 여행으로 온 듯한 느낌. 외국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서울의 매력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마도 성수 홍대 이런 뭔가 자기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한국만의 감성이 있는 곳들을 찾아오니까 이걸 잘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의 상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오가 예전에 죽었다가 5년, 10년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네네.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압구정 아파트가 30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많이 올랐을까요? 적게 올랐을까요? 평균을 보게 되면 1995년에서 2025년까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13배입니다. 95년도에 평균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평균이 13억 정도, 약 13배. 압구정은 9배 정도. 오히려 평균보다 낫네요. 95년도에 평균 8억이었는데 지금 평균은 이제 80억 정도 가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최근 한 10년간 압구정동이 다시 뜹니다.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압구정을 재평가하게 되면서 저는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압구정 상권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 재건축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된다면 나 진짜 대한민국 부자 기 한번 느껴봐? 한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압구정이 죽어가다가 아파트가 살아나면서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압구정만의 또 매력이 좀 있거든요. 다른 강남에 있는 획일화된 상권과 좀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압구정은 그렇게 또 살아난 케이스. 결국에는 버텨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버티지 못하는 분들, 진짜 부자라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아니면 처음부터 대출을 많이 안 받았거나 과거에는 얼마 비싸진 않았을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분들은 버티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 10년 전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100억, 200억, 300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상 버티기는 어렵죠. 압구정은 원래 원조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리스크는 없었고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젠트리피케이션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만 좀 정의부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인데 이제 상권에서도 그렇고요. 주거지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망리단길 뭐 이런 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골목에 개척자들이 있거든요. 트렌드를 빨리 읽습니다. 표준화된 일반적인 것들보다 개성이 있는 곳들이 살아남구나 해서 이제 먼저 개척을 합니다. 처음에는 임대료가 저렴했겠죠. 골목 상권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예쁜 카페도 만들고 맛집도 만들고 유니크한 어떤 업종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게 개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상권이.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막 올립니다. 막 올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려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막 올리다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못 버티고 원래 있던 분들은 쫓겨나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상향 여과라고 하죠.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괜찮은데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권의 색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주거지에서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깁니다. 노후 빌라들의 이제 원주민들이 오래 살았죠. 재개발 같은 걸 하게 되면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그 높은 뭐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 돈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깔고 앉아서 뭐해 팔고 외곽지로 나갑니다. 이것도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모든 정책은 명과암이 있거든요. 이걸 막다 보니까 또 재개발이 안 되네. 재개발이 안 되니까 서울에 또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네. 이게 끊임없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도 어렵고 막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상권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요소를 좀 봐야 될까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일단 상권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 아파트는 흐름을 타는 겁니다. 지금보다 10년, 15년 후가 올라가 있다는 게 이제 아파트의 개념입니다. 좀 쉽죠. 어떻게 보면. 버티면 됩니다. 근데 상가는 버틴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번 잘못 투자하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10년 후에도 이게 잘못 꽂아져 있는 게 상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배후 수요라고.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 주변에 수요가 얼마나 있지? 아파트 500세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하나는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는 반경 1km 내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느냐 수요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있는데 상가로 사람이 안 오면 아무리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도 이건 안 되죠. 사람들이 이동하는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동선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지도를 보고 현장에 가서 봅니다. 투자하려는 상가가 좀 저렴하긴 한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8차선 도로는 단절이라고 하거든요. 잘 안 건너고 싶잖아요. 그렇죠. 육교 있으면 포기합니다. 네. 이걸 상권 단절입니다. 그래서 단절 요소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 이걸 흐르는 자리라고 하는데 유동인구는 많은데 동선은 좋은데 이게 흘러가는 자리인지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손품, 발품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기존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분석할 수 있잖아요. 업종이 좋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지하철역과 가깝나?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도시나 빈 땅에 막 개발을 할 때 이제 상가를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확인을 해? 그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팁들을 가지고 지도에 배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판매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통 서울의 상가 수익률이 한 3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상가 투자에서 3% 나오면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네요.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200 나오는 상가를 300 나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도 보여주고 이 정보도 알려주고 여기 스타벅스 들어오고 약국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온다 근데 다 짓고 나면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주변 상권이라든지 적절한 상가 수익률도 분석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반드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가에 투자를 할 시기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내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대다. 직장 다니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월급이 들어오는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중에 2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상가 투자하고 싶답니다. 2억으로 대출 받아서 상가 투자해도 얼마 받겠습니까? 대출 2억 받고 자기 자본 2억에서 4억짜리 사도 수익률 뭐 4% 잡아줘도 한 2, 3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세금 내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은 나는 은퇴하고 퇴직했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이 힘들어. 집은 하나 있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는데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업종입니다. 옛날처럼 또 수익률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발품 많이 파셔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월세가 잘 나와도 2년 후에 이 사람이 나가버리고 공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은요 어깨에 집어넣었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 상권 시세 정도 나는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서울 집값이 뉴욕이나 도쿄보다 비싸다,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월급을 다 모아도 20년, 30년 아니 40년이 걸린다. 현재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의 가격, 시세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가격이 오버슈팅,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나중에 거품이 빠질 것인가 아니면 양극화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양극화를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110억에 팔면 강남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강남 아파트는 2~3배가 올랐는데 지방은 떨어집니다. 양극화가 발생을 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서울에 뭐가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다 있잖아요. 서울 주도권에. 지방은요, 일자리가 더 사라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미 지방에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졸업을 하죠. 어디 취직을 합니까? 서울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 취직. 그럼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 결혼하면 전세집이든
뭐라도 도와줘야 되니까 자금 유출. 우리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서울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내가 점점 떨어지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울에 올라옵니다. 이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합니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랑구나 강남이나 땅값이나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에 두 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야, 집을 두 채 가지니까 세금 규제도 많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아. 두 채를 팔고 마포에 한 채를 삽니다. 마포에 두 채 가진 분은 두 채를 팔고 또 강남 3구로 들어옵니다. 끊임없는 상향 여과가 발생을 하면서 똘똘한 채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우리가 버블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노력해서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도쿄 중심부에 좋은 아파트를 산다? 안 될걸요? 이건 어디서 발생하는 현상이냐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53년 6.25 전쟁 끝나고 한 70년 된 신생국가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대기업 취직해도 뭐 집 사서 돈 벌고 의사 돼도 떼돈 벌고 변호사해도 되고 뭘 장사해도 돈 벌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매우 좋아 보여도 평균 소득이 높다는 거지 역설적으로 말하면 계층 사다리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요즘 의사나 변호사 돼서 부자 된다라는 말 합니까? 안 되죠. 없네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계층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전망을 좀 해드리면 여기서 한 20년 지나잖아요. 선진국처럼 고착화되면 이제 이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하도 일본 젊은이들이 도쿄에 내가 좋은 아파트 사야 될 거야 라는 꿈을 아예 가지지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뉴욕에 집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나쁘게 말하면 꿈과 희망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도 강남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사고 싶죠.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60억 아파트가 30억이 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런 경제에 영향이 없을까? 60억이 30억이 가면 나머지는요.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고 은행들도 부실 채권이 되고 또 뭐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세입자들도 깡총 전세가 되고 수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숙제다. 이걸 단편적으로 난 집 없으니까 폭락했으면 좋겠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부메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40년간 서울의 양극화를 방치한 거죠.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한 188만 호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129 공급 대책을 보게 되면 서울에 32,000호 영끌해가지고 32,000호 좀 더 짓습니다. 이 수요 과잉을 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혁신도시 노력은 좀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공급 절벽이 예상이 될 정도로 공급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2030년이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마다 이제 입장이나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요부터 따져볼까요? 수요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걸 절대 수요라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의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에서 한 93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경기 인천 인구를 보게 되면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방에서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들어옵니다. 수요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많은데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엔 주거비용이 높다 보니까 경기 인천으로 이제 주거지를 잡고 출퇴근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다가 애가 이제 독립을 하면 가구 수가 분화되는데 지방에서 분화되는 게 아니라 분화된 가구가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요가 과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수요는 심리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분이 있고요.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있고요. 돈은 있는데 구매 욕구, 살 생각이 없어서 안 산 분들도 있고요. 사고는 싶은데 돈이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을 보게 되면 막 폭등을 합니다. 왜 폭등을 하냐면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불안합니다. 포모 현상. 나 혼자 뒤떨어질까 하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해서 안 사는 분들이 튀어오르는 순간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순식간에 집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주요 정책이 하나 중에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많은 28번의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공급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
신축 아파트.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입주 물량입니다. 이걸 절대 공급이라고 하는데 금방 될까요? 공사만 요즘 3년 네. 이상 걸립니다. 네. 옛날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공사비도 비싸고요.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129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30년 이후에 착공 들어가서 2033년 정도 돼야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계획처럼 해도 그렇습니다. 32,000호가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서울이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이제 수요도 과잉이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공급은 뭐냐면 집주인이 이제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매물을 내놓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집주인이 매물을 사려는 수요자보다 매물이 더 많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문재인 정부는 1년에 연 한 4만 7천에서 4만 9천 호 정도 나왔습니다. 10년 내에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였는데 불안한 수요자들이 균형을 깨고 사자는 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수요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보유세도 중과세, 양도세도 중과세에 걸리면서 집주인들은 안 팝니다. 이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불안한 수요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수요 이동을 좀 차단하는 방법. 서울에 있는 분들을 내려가라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안 올라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방에 대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대학교 투자 좀 많이 해주고 대학교 병원 좋게 좀 해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주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수요는 뭘까요? 막 불안한 분들, 나 지금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포모 현상, 이걸 좀 안정시키려면 어떤 꿈과 희망을 좀 줘야겠죠. 우리 공급 꾸준히 할 거야. 좀 기다리면 앞으로 공급 물량 많이 나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데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정책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규제 지역의 3주택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82.5%가 되는데 2022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야,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 라고 해서 폐지를 하려다가 폐지를 못하고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9일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제 그만하자. 집값 올라가니까 우리가 중과세 다시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5월 9일 전까지는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파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까지는 저는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면 4월 정도 급매물이 나올 때 내 집 마련 하셔도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5월 9일 이후입니다. 과연 82.5% 내고 팔 수 있을까?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가 걱정되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입니다. 채찍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1년에 내가 세금 더 거둘 거야. 지금 더 많이 낼 거야. 너 버틸 수 있어. 못 버티면 80% 내고라도 너는 팔아야 돼. 당근 전략은 보유세 올릴게. 부담스럽지? 그러면 양도세는 우리가 오히려 내려줄게. 풀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주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정부가 깎아준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KB 시세 대비 10% 저렴하게 판 사람한테는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35% 해줄게. 네가 10% 저렴하게 팔았으니까 10%포인트 더 깎아줄게 라고 하면 사는 사람도 10% 금매로 사서 좋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좋고 정부는 거래가 되니까 세금이 나와서 좋겠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 그 당근 정책을 좀 피면 저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자, 또 하나의 걱정은 전세가 사라집니다. 월세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 하더라도 높은 월세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 현상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요? 사실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주변에 후배들이나 또 뭐 기자들이나 작가들의 얘기 들어보게 되면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세입자들이. 저는 주택 정책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거나 자금이 되거나 필요한 분들은 집을 살 수 있게,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임대로 편하게 거주할 수 있게, 그래야 밸런스가 맞으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사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공급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사든지 임대로 가든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26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한 28,000호 정도 됩니다. 2025년에 입주 물량이 43,000호 정도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 49,000호 정도 나왔습니다. 28,000호. 그것도 청년주택과 임대주택을 다 포함해서 28,000호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양 물량들 있잖아요. 레미안, 캐슬, 자이, 푸르지오, 뭐 이런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들 물량은 17,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27년, 8년이 되면
더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새롭게 나오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갭 투자를 막겠다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잔금을 치는 방법이 자기 자본으로 하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고 잔금 치는 방법인데, 이게 갭 투자라고 해서 야, 세입자 돈을 받아서 잔금 치면 안 돼.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이걸 소위 말해서 약간 노다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노다지냐면, 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와요. 1000세대 아파트면 보통 집주인이 반반이라고 치면 500세대는 집주인이 입주하고 500세대는 세입자한테 주잖아요. 잔금 받아야 되니까. 네. 잔금 쳐야 되니까. 네. 뭐 500세대가 세입자한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물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단지는 전세 가격이 저렴해요. 그럼 거기 세입자들은 2+2잖아요. 4년 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돈 많은 부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집을 굳이 안 사도 되는 분들, 나 현금 30억 있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들어가는데, 반대로 수도권 외곽 지역들, 뭐 금단 신도시나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살던 집에 전세 월세 올려주고 삽니다. 이게 지금 세입자들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또 거주 의무를 부과합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집을 거주하는 사람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내 집을 팔아야 되면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나갈 때 공실로 비워두거나 본인이 들어갑니다. 내가 살다가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또 뭐 거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겠답니다. 집주인들은 일단 거주하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에 내가 대치동에 살다가 애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럼 대치동 집을 전세를 주고 강남에, 수원에 내가 전세를 살 수 있잖아요. 직장이 수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정책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원 집을 전세를 주고 아니면 팔던가 대치동에 들어가야겠죠. 똘똘 한 채를 가지고 다주택 하지 마! 수원 집을 팔고 대치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총량은 똑같더라도 좋은 지역들은 집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는 그런 캐슬처럼, 그러니까 임대 물량은 토지거래가 구역의 역세권의 학군이 좋고 좋은 지역들은 아마 매물이 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으로 본다면 참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유세 늘어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겠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세금 계속 내야 된다면 내가 현금 한 3억이 있는데 그냥 보증금 돌려주고 그냥 월세로 돌리겠다. 월세 받아서 세금 내야지 뭐 어째 집 하나 있는 거 내가 팔 거야?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앞으로는 1주택만 허용하고 다주택은 자본력이 되는 법인이나 공공이 이제 진행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은 이제 출구를 만들어줘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고 제일 문제는 세입자들이죠. 다주택자들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입자한테 우리가 임대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공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민간이 임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많이 가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 내고 애국자도 아니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 분화되고 있고요. 결국 공공이 더 많은 걸 짓든지 자본력이 되는 대형 법인들이 이제 그 개인이 하는 역할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라면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자금력이 되는 법인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월세를 올리겠죠. 외국에는 대형 그 법인들이 많이 임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외국에 있는 대형 부동산 법인들이 한국 시장을 노크를 합니다. 이걸 왜 노크 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전세가 많았죠. 그 사람들은 전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 많아. 네.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 근데 한국은 전세 시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의 대형 부동산 법인들은 이 전세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돈 많아. 전세금 받아서 뭐해. 나는 월세 받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월세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니까 야, 한국 요즘 선진국에 들어왔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월세로 가네? 괜찮은 시장이네. 이제 노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렇죠. 이제 생각이 월세 들고요. 시대로 가고요. 이제 예. 다시 전세가 유지되기는 사라지진 않겠으나 서서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전세 사기만 아니면 사실 전세가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집값의 절반 정도만 돈만 디파짓하고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임대 기간 동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기만 아니면 좋은 제도인데 이게 사라지고 월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 국가 소득 수준에 비하면 월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외국에는 매매와 월세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월세가 매매와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인 전세 가격과 월세가 연동이 돼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저렴한데 이 전세가 소멸되는 순간 매매 가격에서 연동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방 있는데 월세가 뭐 500만 원, 800만 원 하잖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강남에도 조그마한 게 800만 원 합니까? 조그마한 건 한 200 정도 할걸요? 150, 200 정도 하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최근 뉴스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층수를 올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재건축을 해라. 압구정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60몇 층으로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고층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을 못하게 되고 슬럼가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리라고 보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나라가 30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나라의 한국이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부동산 법인하고 미팅을 하는데 제가 네. 물어봤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되더라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30년이 지나면 허용이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이제 추진위를 만들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요? 50년이 지나도 콘크리트는 튼튼해요. 50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냥 수선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고 지질적인 땅의 문제라든 노후도가 너무 심각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어 그러면 개별 단지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멸시를 하고 새롭게 지을 수는 있대요. 우리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케이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이 왜 이렇게 이제 문화가 됐냐면 80년대 아파트 지을 때 그때는 솔직히 건축 기술이 좋지도 않았고 퀄리티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5층짜리 막 날림으로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필요했는데 2000년 이후에 특히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품질이 높습니다. 거의 하이엔드로 짓기 때문에 대기업 사옥들 보게 되면 LG 그 트윈 빌딩 여의도에 건물 외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재건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고급으로 짓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문화는 맞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지은 걸 이제 재건축하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한번 하는데 1기 신도시까지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2000년 이후에 지은 집들을 똑같은 재건축,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건 이제 시대적 흐름이 맞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럼가에 대한 경고는 안 해도 된다. 도쿄나 런던, 파리, 뉴욕이 다 슬럼가입니다. 이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동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니까 슬럼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압구정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부자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한강변 땅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압구정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 집에 대한 욕구가 네. 워낙 강해서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나이가 좀 있는 중년도 그렇고 내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어렵죠. 이제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중에서도 자본력은 있는데 굳이 구매 욕구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안 산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는데 사고는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자본력이 없는 분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보세요.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뭐 굳이 무주택으로 살아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자본이 없는데 부모님 도움도 받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못 사잖아요. 예전처럼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생애 최초는 대출이 70%까지 나오는데 저는 너무 무리하게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무리하게 샀다가 항상 하락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은 저는 10년 보유 전략입니다. 지금 사면 10년은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잘 살고 또는 뭐 전세를 주더라도 10년을 보유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들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대외적인 상황, 뭐 미국이라든지 변수가 생기면 내년이라도 집값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한 2, 3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 이자는 올라가죠. 집값은 떨어지죠. 막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팔고 나면 또 오르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는 하자. 그래서 무리하게는 절대 사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연끌은 절대 안 된다. 연끌은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깁니다. 신혼부부인데 1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뭐 전세 살든 월세 살다가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도 2026년이 공공분양이 29,000호 정도. 또 나중에 2028년, 9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유후부지들 분양 물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약 도전은 계속. 저는 청약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물어보게 되면 몇 번 해봤어요? 한 3번 해봤대. 아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회가 되면 난 돈이 없으니까 청약이라도 해야지. 청약이 좋은 게 뭐예요?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 받고 입주할 때 할 수 있는데 공공분양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공공분양 청약에 좀 계속 도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돈은 있는데 욕구가 없어.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죠. 욕구가 없는 건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건지를 판단하고 나는 주식 잘해. 그리고 뭐 건물도 하나 있어.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을 게 있어. 이런 분들은 저는 굳이 안 사셔도 되겠다. 왜? 본인이 필요성이 없고 난 전세 살아도 돼. 이사 다녀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스타일대로 가시고 그게 아니다. 총각 때 집이 필요 없었는데 결혼하니까 애가 크니까 집이 있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집값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려니까 아쉬워. 기다리면?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사라고 합니다. 왜?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또 못 사고요. 어차피 10년 보유 전략이니까 지금 사서 내년에 집값 좀 떨어져도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겠지 라는 마인드로. 왜?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사고 싶다 청약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전략들 본인한테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수 줄여야 됩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정부 정책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택수는 늘리지 말자.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처럼 집값이 떨어져서 국가가 집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사도 되겠으나 지금은 국가 정책도 사지 마라. 규제도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주택수를 줄이거나 똘똘한 채로 갈아타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일 주의해야 될 점, 집 하나 가진 분들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 살까?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성공한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2011년, 12년도에 집값 떨어졌을 때 강남 아파트 팔고 김포나 일산으로 가신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삽니다. 본인만의 전략, 본인 인생, 본인 가족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